저희 환경화 조경이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젊은 조경가 상은 우리나라 조경의 내일을 설계하는 젊은 조경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과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환경화 조경이 야심차게 제정한 상입니다.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젊은 조경가 조영준의 발자취와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고 또 앞으로의 더욱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CA 조경의 조용준 소장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조제라는 필명으로 그 개인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의 조경은 조용준 그리고 조제가 함께 준비한 PPT가 될 것 같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도 마무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새만금에 국가 수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시작하면서 또 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때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저한테 약간의 어떤 힐링이 됐던 게 그의 우린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 보면 이 젊은 남녀 청춘의 어떤 과거의 어떤 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되게 힐링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 주제를 뭘로 정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가 저도 예전에 어떻게 보면 20년 전부터 조경을 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조경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 그해 조경은이라는 어떤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 사실 가장 힐링이 됐던 때는 우측에 보시는 그 사진처럼 그 김영민 교수님 그리고 우리 배정환 교수님 사진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막 눕기를 따면서 정말 비슷해지는 어떤 모습 그리고 완벽해지는 어떤 포스터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행복했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배정환 교수님이 안경만 쓰고 있지 않으셨다면 거의 뭐 싱크로율이 뭐 99%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의 조경은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CA를 처음 다니고 그리고 유학을 가기 전까지에 있었던 시기와 그리고 유학을 가고 유펜에서 있었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뉴욕에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던 그 세 번의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조경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조경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PT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제가 특강을 하기 전에 저한테 영향을 줬던 어떤 두 분의 어떤 사진들을 항상 이렇게 넣습니다. 진양교 대표님이고요. 저희 CA 조경의 어떤 대표님이기도 하고 저의 은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진양교 대표님이 그렇게 잘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뒷모습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진양교 대표님한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비우기와 채우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주어지면 그 대상지가 비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뭐 녹지도 디자인하고 시설도 디자인하고 포장도 디자인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워진 대상지를 녹지로 채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채워진 녹지에 길을 지우고 필요한 공간만 지우면 디자인이 되게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 설계를 가르쳐 주셨고요. 지금 보시는 하늘 공원이 아마 그분의 어떤 철학을 대표하는 어떤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항상 보여주는 사람이 제임스 코너입니다. 사실 이분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뒷모습을 준비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때 오피스 파티 때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설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한테 처음에 가장 영감을 받고 가장 감명을 받았던 게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2013년에 처음 들어가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다총이라고 해서 심천에 어떻게 보면 쉔난 에비뉴라고 있습니다. 그 쉔난 에비뉴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봤을 때 테란로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디벨로퍼들이 어떤 디벨롭 공간들을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포스터 아키텍트에서 디자인을 했고요. 이때 컨셉이 이런 라인을 가지고 그 쉔난 에비뉴의 발전을 이런 건축물의 어떤 컨셉으로 가져왔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조경 공간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제임스 코너가 이제 이 컨셉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저한테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라인이라는 것들은 처음 시작해서 끝이 없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라인의 끝을 이렇게 코일로 말면 그 끝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서 물을 흐르면 결국 그 라인을 따라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그 끝에 공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명확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공간을 설명하는데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제임스 코너의 디자인 철학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 2004년에 제가 이제 설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학 가기 직전 약 7년간 2011년까지 한국에서 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조경의 양적 팽창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화성 동탄이라든가 김포, 파주 같은 제2기 신도시가 그때 개발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혁신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택지 개발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단지 개발, 공원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았고요.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기회가 좋고 운이 좋아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쭉 살펴보니까 어반 디자인에서부터 뭐 캠퍼스, 그다음에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까지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뭐 예를 들면 학생 중앙 군사학교 같은 경우도 턴키에 참여하고 실제로 시공까지 하는 것들을 봤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진천원 훈련원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하는데 같이 한번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학 가기 직전에 그 전주 혁신도시의 나주 빛가람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도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 CA가 같이 힘을 투자해서 같이 이렇게 당선이 되고 실제 시공까지 이어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사실 저한테 2004년에서부터 2011년까지는 저한테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디자인했었던 시기인데 단지 이 시기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정통 설계 방식을 가지고 계속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이라든가 디자인 방식들이 고착화되는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의 감각 자체가 무뎌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유학은 저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유학을 이제 2011년에 위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기존의 정통적으로 해왔던 설계 방식을 좀 더 저만의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고요. 여기 보시는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생각하기 위해서 누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임스 코너랑 그날 술을 먹고 너무나 술이 취해가지고 제가 회사 오피스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진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PPT 같은 경우는 앞뒤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루펜을 가고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2년 코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력이 있으면 1.5년 코스로 줄일 수 있다고 한 학기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줄이면 그때 당시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학비를 세이브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 능력을 보여줄까 해서 그 교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렸더니 한 그 스튜디오라든가 다른 그 학교의 수업을 열심히 해서 증명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제가 배웠던 걸 가지고 저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설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 계획을 할 때도 단순히 오픈 스페이스만 디자인한 것들이 아니라 제가 그 약 7년간 실무에서 경험했던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제 나름대로 건물 매스까지 그리고 인명까지 디자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5-6장 그래픽을 만들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막 20장씩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저를 이렇게 보여주는 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또는 뭐 그 결과를 인정받아서 반학기를 이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사실 이 1년이 되게 후회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은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러 갔는데 1년 동안 학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배워왔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을 확장하고 저를 놓고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요. 다행히 제가 마지막 학기에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존 딕슨 헌터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영어 토론하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영어를 너무나 못해가지고 사실 교수님이 저보고 이 수업을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졸업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수업에서 제가 했던 것들은 사실 그 유펜 캠퍼스의 경계에 대한 어떤 인식 조사를 했었습니다. 유펜 캠퍼스는 어반 캠퍼스인데 한국과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 담장이 있고 정문이 있습니다. 근데 유펜 캠퍼스 같이 어반 캠퍼스에는 그런 담장이라든가 정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건물이 학교 건물인지 또는 민간 건물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 학교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리서치를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경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인식 방법에 대해서 9가지 유형을 나름대로 이렇게 도출을 했고요. 그 유형에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 증명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수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업 중에 하나가 모라비또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을 그림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재조합해서 이런 어떤 그 사진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발견하거나 어떤 관계를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 어떤 수업이 있었냐면 그 칼비누라고 그 이탈리아 소설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소설가가 쓴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라는 어떤 글이 있는데요. 그 글 중에 일부 그 글을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어떤 디자인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드는 수업을 가졌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여행자들의 그리고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측의 이 글을 어떤 이런 구조적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림이라든가 모형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지르마라는 도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다시 재조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그림들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사실 때로는 기억이 사진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고 도시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관광지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 여행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사실 그 사진보다 거기에서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때로는 그 관광지에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한 기억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가 사실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인데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이 이면에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그것들을 깨닫고 디자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 스스로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깨닫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프로젝트가 이제 스튜디오였습니다.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마이애미에 있는 도시가 어떻게 해수면 상승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좌측에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물이 높아지면 그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버티컬한 수직적인 어떤 댐을 쌓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댐을 쌓는 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수평적인 댐을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 지금 보시는 마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마야라는 프로그램이 공기 역학이라든가 물의 흐름들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대상지 주변에다가 그런 어떤 물의 흐름들을 분석함으로써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기존의 정통 방식의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디자인 결과물이 나왔던 것들을 되게 제 스스로 경험을 많이 했게 됐고요. 이 이후로 디자인에 대한 툴을 다양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기존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설계 언어였던 경계 그리고 표면, 깊이 이런 어떤 세 가지 키워드를 저만의 어떤 설계적 용어로 생성적 경계 그리고 반응하는 표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깊이라는 어떤 용어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이 용어를 가지고 좀 더 디자인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뭔가 저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욕심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임하는 그래서 조제라는 캐릭터가 생겨나게 되고 그 조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모전을 참여하기도 하고 회사의 프로젝트에 저의 그 또 다른 캐릭터 조제를 이렇게 투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제로서 했던 가장 의미 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서울 도시 건축 정시간 공모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미국에 있었을 때 건축가라든가 도시계획가 그리고 지금 이제 조경가 중에는 그 부산대 교수를 하고 있는 전진영 교수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성공회 성당 앞부분에 있었던 기존의 그 건물을 부시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존의 건축 개념이 어떻게 보면 대지가 주어지고 그 대지 위에 어떤 것들을 쌓아서 건물을 만드는 거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공간을 찾아내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지 내에다가 마치 문화재를 발굴하듯이 그 공간을 발굴하는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지붕은 최소한으로 낮게 하는 것들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건물의 높이가 과거 있었던 덕수궁의 담장보다는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담장선에 맞춰서 이 건물의 어떤 지붕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담장의 높이에 따른 이 지붕 아래에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그런 어떤 그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의 여러 가지 켜들이 이 공간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계획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습에까지는 저희가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걸 봤을 때 이 그 덕수궁 담장길에 맞춰서 만들어진 어떤 높이라든가 그리고 그 공간 하부에 들어갔을 때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들이 일부 남아 있어서 조금 되게 감사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은 바쁘기도 한데 때로는 어떤 현상 프로젝트를 보면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양재 고개 그 녹지 연결로 설계 공모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CA를 다니면서 했던 건데 혼자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한국은 약 70%가 산이죠. 근데 그 산에 이제 도로를 만들면서 정말 그런 어떤 볼륨, 수많은 숲의 볼륨들을 없앱니다. 그리고는 그 두 개로 갈라진 산을 연결하기 위해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단순한 표면을 가지고 숲을 연결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방식이 사실 이 거대한 볼륨의 숲을 없애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표면으로 연결하는 게 과연 생태계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어떤 하나의 표면이 아니라 어떤 깊이를 갖거나 어떤 높이를 갖고 있고 두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숲의 연결층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청설모랑 다람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게 공모전 지침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침 그리고 또 사람도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태 특성을 좀 알아봤더니 사실 다람쥐는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지상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나타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설모는 기본적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런 어떤 설치류 자체가 서로 다른 공간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 다른 공간들을 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통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와일드 트래픽이라는 컨셉을 잡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은 트러스 구조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그 브릿지, 생태 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 구조가 확장이 되면 더 깊이 있는 숲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이런 풍경이지 않을까. 이 보시는 이 앞에 있는 설치류는 당연히 땅에 있으니까 다람쥐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다람쥐를 이렇게 콜라주에다가 넣었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더글라스 정원인데요. 더글라스 정원은 그 아차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호텔 앞에 있는 작은 정원인데 거기에 작은 플랫폼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숲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도 이 공간 자체에서 깊은 숲을 느끼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이 숲을 깊이 있게 느끼게 해줄까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가 보통은 높이, 깊이를 이해하려면 눈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눈금, 수평적인 눈금을 통해서 나의 키를 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디테일들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비석이라는 노란 소재의 돌을 이용해서 아주 깊은 얇은 선의 깊이와 그다음에 두꺼운 어떤 깊이를 만들어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어떤 개념들을 조금 투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들이 나무가 자랄 때는 이 선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것들이 나무가 사라지고 그 사이에 이 선들이 더 드러나면서 공간의 깊이감을 더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사비석 자체가 이 노란 느낌의 이 돌들이 실제로 산의 겨울의 그 느낌과 매우 잘 어울린다는 것을 그때 좀 깨달았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현상들 속에서 사실 제가 2004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플랫랜드라고 했던 그 시기에는 사실 계획적인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 철학이라고 하기는 뭐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이것들을 실제화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들면서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달의 정원이라고 해서 JCFO에 있었을 때 정원 박람회에 참가해서 제임스 코너의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보시는 하수도 광거를 일정 각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실제로 이 그 관을 따라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어떤 풍경들이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풍경들이 마치 달이 어떻게 보면은 보름달에서부터 초승달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버짓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하수도 광거를 최대한 큰 거를 사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임스 코너가 흔쾌히 그때 아이디어를 받아줬고요. 그리고 그 지금 그 하수도 광거 아래에 H빔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밤에 어떻게 보면 조명을 연출할 수 있기 위한 어떤 디테일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임스 코너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풀문이 되게끔, 그래서 그런 어떤 풍경이 될 수 있게끔 했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되게 빠르게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그때 되게 컸고요. 그런 부분에서 72시간 프로젝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화강석 블럭에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는 새로운 어떤 블럭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싶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강석을 잘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블럭을, 그래서 그 블럭을 찾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블럭은 스페인 벽돌이라고 해서 정말 검은 벽돌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건물 외장재에 많이 쓰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대상지에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강석 그 정사각형 모듈과 되게 어울리는 어떤 풍경의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조금 도전해봤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원도 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강릉에 만들었던 펄베이드라는 카페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카페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이 원래 기존의 산자락을 자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산자락을 잘라서 만든 그 주차장 때문에 이 숲이 단절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이 단절된 느낌을 최대한 이어주는 느낌을 가지고 싶었고, 그리고 카페 안에서 봤을 때도 그 숲이 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저희가 작은 버짓인데도 불구하고 R8에서 R12 정도 되는 단풍나무들을 이렇게 다양한 간격으로 심으면서 그 공간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때도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내고 싶어서 사실 가루빵집이라는 빵집이 거기에 또 빵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도넛 위에 부러지는 요 모양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제안했던 쇠석 자체가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파클링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좀 재미있는 요소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 시공할 때 사실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아침 8시 기차 타고 와가지고 혼자 같이 했던 그 JJ 가든 스튜디오 친구들과 같이 이거를 심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이렇게 심어놓고 클라이언트가 되게 만족하겠지 하는 표정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날 오후에 사진이 왔어요. 이 벽돌을 다 모아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는 사실 이런 어떤 디자인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좀 많이 깨달았고요. 예.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아까 그 제임스 코너랑 얘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형의 공간에 대한 디테일들을 조금 많이 디자인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컴플렉스 앞에 리니어란 어떤 선형의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마운딩과 스틸 플레이트를 대고 거기에 녹지의 흐름들을 만들고자 했었고 그런 선형의 모습들과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런 선형들이 좌측에 보시면 이 선형들이 와서 코일링 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일링이 돼서 광장을 만들고 그 광장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또 추구했던 게 뭐냐면 외부 공간에 마블 대리석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리석을 실제로 제가 제안을 해서 목업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좌측에 있는 사진이 사실 이 사진 제가 항상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 찾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한국 사람이 중간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중국 사람인데 제가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어서 사실 제 스스로는 되게 안타까워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이때 혼자 가가지고 영어를 되게 못했는데 어떻게든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했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제 생각들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광화문 광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조감도는 사실 파이널 조감도가 아니에요. 그 전 조감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 밑에 김수린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감각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은 조선 1392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백악산과 그다음에 경복궁, 광화문 그 축이 되게 중요했고요. 이 위치에서 보는 이 축의 경관이 엄청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디자인 자체가 아마 제가 과거에 저였으면 평면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바로 그냥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앵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중앙을 비우고 주변에 숲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때 당시 또 김영민 교수랑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함께 투영했던 어떤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이후로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표면이기도 해요. 이 표면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점 모양들이 다 다른데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 가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각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어떤 의견을 만드는 듯이 지금 보시는 이 작은 점들은 다 각기 다른 모양을 갖지만 이것들이 모여졌을 때는 하나의 풍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당선되자마자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 화강석 돌을 가공하는 그 포천까지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의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제가 시설계 도면에다가 엄청 자세하게 노트를 기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광화문 광장에 아마 이런 문양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 조금 뿌듯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돌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 자체가 200kg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4명에서 이거를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이것들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압착기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그것들을 시공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문양을 가공해서 현장에 와서 시공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다 시공을 하고 현장에서 가공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돌을 잘라서 와서 거기다 붙여놓고
그러면 현장에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포장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까지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의 조경은이라고 해서 저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하면 앞으로 조경은 어떨까라는 생각 속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물론 이건 되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뭐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뭐 장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사실 장소 만들기, 사실 그 제인 제이콥스라든가 그다음에 윌리엄 하이트에 의해서 1960년대 미국에서 이 장소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장소 만들기는 사실 지금 현 도시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작업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장소 만들기가 최근에 사실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 장소가 이제는 소비가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 장소를 홍보하고 싶은 그런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펄베이드 같은 경우는요, 20만이 사는 강릉이 작은 도시예요. 근데 제가 이거 작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약 10,000개의 태그가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 10,000개 태그를 1인이 200명 정도 본다고 하면 실제로 200만이 이 공간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실제로 이 공간을 다가간 거는 뭐 한 10만 명도 안 될 텐데 이 공간 자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확장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작업의 역할 자체가 단순히 장소 만들기를 넘어서 새로운 스페이스 브랜딩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최근에 저희가 대홍기획이라는 그 한국에 되게 유명한 홍보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랑 같이 지금 디지코 KT 포레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강화문 옆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KT가 지금 현재 ESG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숲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고 그리고 그 공간을 공공에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 프로젝트에 있어 가지고 단순히 공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건 단순히 민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강화문 광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강화문 광장에 초기 현상이 없었던 28개의 글자를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28개의 글자를 숨겨놔서 이 강화문 광장 놀러 가시면 거기에 이 숨겨진 글자를 찾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와 기획들을 만들어서 공간에 지금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 공공에서도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설계가가 좀 말해줘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역할이 앞으로는 단순히 설계뿐만 아니라 기획까지 확장돼 가지고 좀 더 외부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시민과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술의 이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근 저희가 스마트 시티 그리고 뭐 IoT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술들을 그런 어떤 시설물에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강남에 있는 미디어폴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드는데 한 8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실제로 이 미디어폴에 가면 밑에 그림과 같이 사람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영화도 예매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 뒷사진을 보면 이게 성수동에 있는데요. 이 성수동에 50만 원짜리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거울에 가면 그 매일 아침에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찍고 그걸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공유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두 현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우리가 기술을 그냥 어떤 시설에 이렇게 접목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그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 문화에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경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을 무작위적으로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기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환경과 기후는 아마 주기용 역할에서 되게 중요할 거고 앞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는 이런 환경과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숲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숲을 많이 만들고 나무를 무조건 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뭐 제 스스로 좀 고민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옥상 녹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정화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한번 뭐 아이디어도 내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떤 그 공기청정기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메탄가스를 이용한 어떤 에너지 활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아마 세계 도시들이 아마 계속 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가 뭐냐면 최근에 파리에서 샹젤리제 거리를 다시 리노베이션하는 것들을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줄이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더 많은 숲과 더 많은 정원을 만드는 계획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아마 조경의 역할 그리고 조경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단순히 과거의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 스스로 항상 하는 말인데 제가 기존의 방식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항상 상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던 크던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실제화되고 그리고 시민들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창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조금 뭐 저의 어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즐겁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